YTN이 실시한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빙 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의 면허정지 추진에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며 오늘 15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통첩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일축한 정부는 교수가 전공의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사직할 경우 국민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공공병원이 신규 의사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국내 한 비영리 법인의 블라디보스토크 지회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름폭은 주춤했고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무서운 기세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의무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국내법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로 다음 달 총선을 앞둔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는 인천 계양을 가상 대결에서 두 후보가 박빙 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안윤학 기자입니다. YTN은 최근 선거구가 새롭게 확정된 인천 계양을 선거구 남녀 유권자 5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 원희룡, 제1야당 대표와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의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된 지역구입니다. 80%는 반드시 투표하겠다, 14%는 가능하면 하겠다, 대부분 한 표를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물었더니 민주당 이재명 후보 42%,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39%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투표할 때 후보가 소속된 정당보다는 인물을 더 고려할 것이란 유권자가 더 많았는데 이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보다 4%포인트, 원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8%포인트 더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반드시 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적극 투표층에선 이 후보 46%, 원 후보 44%로 격차가 더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았고 원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30대에선 비슷했고 20대에선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부동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커 보이냐는 질문엔 이 후보 54%, 원 후보 3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가상 대결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양산을에선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경쟁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본선 격돌을 앞둔 여야 비주류 잠룡의 가상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45%, 민주당 이광재 후보 36%로 오차 범위를 살짝 넘어서는 차이로 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 류호정 후보는 2%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들은 안 후보 45%, 이 후보 42%로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일 걸로 예측됐습니다. 분당갑 유권자 61%는
이 후보보다 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재배치로 경남지사 출신 맞대결이 성사된 경남 양산을 표심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후보 41%,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34%로 오차 범위 내 격차였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선 김두관 후보 48%, 김태호 후보 39%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겠냐는 물음엔 김두관 41%, 김태호 39%였습니다. 양당의 여성 정치인이 맞대결을 펼치는 서울 중성동갑에선 민주당 전현희 후보 35%,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31%,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부동층도 31%나 됐습니다. YTN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경기 분당갑 거주 유권자 507명, 서울 중성동갑 유권자 501명을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경남 양산을 유권자 503명을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송갑석 도종환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친명계인 박성준 의원은 서울 중성동을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전국 8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서갑에선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현역 송갑석 의원을 꺾었습니다. 송 의원은 하위평가 20% 감점 페널티를 안고 경선을 치렀습니다. 광주광역시 내 8개 선거구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현역은 친명계 민영배 의원이 유일합니다. 충북 청주 흥덕에선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명계인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광주 서구 갑 1위 확정된 후보는 조인철 후보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1위 확정된 후보는 이연희 후보입니다. 서울 중성동 을에선 박성준 의원이, 전남 목포에선 김원희 의원이 다시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원외 친명 강세, 현역 비명 약세 기조가 이번 경선 결과에서도 이어졌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하지만 추가 탈당 등 이탈 움직임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통합선대위를 띄웠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당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이 경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페널티를 받고 서울 강북을 당내 결선 투표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배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심 신청은 당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며 인용 기각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내 대표적 친윤계 초선으로 꼽히는 이용 의원이 수도권 격전지인 경기 하남갑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서울 중성동을에선 이혜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본선에 올랐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10개 지역구에서 진행된 경선, 결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하남갑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의사로 불리는 비례 초선 이용 의원이 웃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된 추미애 후보와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전 현직 의원들이 경쟁했던 서울 중성동을에선 이혜훈 전 의원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부산에서 지역구를 옮긴 하태경 의원과 결선을 치렀지만 본선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도 예선전을 통과했습니다. 김영동 의원은 경북 안동 예천에서 재선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의 한기호 의원과 대구 동구 군의을의 강대식 의원 역시 당내 경쟁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울 한 곳, 중구 청동구 을 이혜훈, 대구 동구 군의군 을
강대시, 경기 제구시입니다. 안산시 을, 서정현. 부산 서구 동구에선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전 행정관과 부장검사 출신 곽규택 변호사가 결선을 치릅니다. 추가로 공천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여당 후보가 확정된 지역은 242곳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세 지역 5곳의 국민 추천 후보를 포함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는 지역구 후보 선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장식 대변인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며 한로남불의 대표라고 나를 세웠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검찰 정권 조기 종식 3년은 너무 길다. 저희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위 검찰 정권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소위 윤석열의 황태자가 누구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한로남불의 대표이기도 하고 고발 사주 사건, 이거는 저는 사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중성 씨와 함께 있었던 카톡에서 그 고발 사주 문건이 전달되기 하루 전날 60장의 사진 파일이 공유가 됐단 말이죠. 그 내용을 좀 빨리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게 뭐 개인적으로 꽃사진 주고받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방탄을 위해 총선 출마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격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벤치마킹해서 국회를 방탄장으로 삼겠다고 지금 총선에 출마하고 계시고, 갑자기 출마하자마자 본인의 과거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도 언급이 없이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뭔 일만 있으면 특검법 들고 나오는 민주당의 정치를, 제가 볼 때는 그 나쁜 정치를 금방 습득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 대진표가 거의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어젯밤 송갑석, 도종환 의원 등이 고배를 마시면서 비명계의 탈락이 이어졌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앞서 임종석 컷오프라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남은 공천 탈락은 여진일 뿐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탈당파들의 출마가 얼마나 민주당에 타격을 주는가라고 지목했습니다. 앞서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크게 판세에는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이 민주당은 그런 걸 잘 봐야 될 거예요. 민주당을 탈당한 자와 탈당하지 않은 자가 있잖아요. 탈당하지 않은 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을 하든 일조를 할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고, 탈당한 사람들은 출마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마를 하는 분들이 민주당 후보의 득표력을 얼마나 잠식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민주당 강세 지역이 접전 내지는 열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몰리면서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중성동을 공천. 이해훈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결선 결과 결국 이해훈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수학적으로 믿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해훈 전 의원이 역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본선 투표가 아니고 경선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당원 20%, 그리고 국민 80%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지하는 국힘 지지자와 중도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국힘 지지자 위주면은 다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 위주의 경선이기 때문에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하태경 후보를 찍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영 후보와 이혜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 표를 합하면 하태경 후보 지지자보다 10%가 넘게 10% 정도가 더 높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두 후보 지지자를 합하면 하태경 후보보다 10%가 높은데 어떻게 그 생각을 못 하셨을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 공천을 유지한 걸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공천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꽤 멋있었지만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이 진심이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개헌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여야 공통 공약으로 약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후보의 공천 유지 결정과 관련해 과거 발언에 문제가 있지만 국민께서 현재 변화된 모습까지 살펴봐 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헌법 가치를 확고히 인식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변화된 입장이 도 후보의 두 번째 입장문에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하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4부는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 등이 채무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조사단의 경찰 이첩 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름폭은 주춤했고 이 금융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원을 넘어섰죠?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새 2조 원 늘면서 1,1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지난 2021년 2월 1,000조 원을 돌파한 지 3년 만에 1,100조 원대로 불어난 겁니다. 다만 오름폭은 주춤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 원 늘었는데요. 1월 증가폭 3조 3천억 원과 비교하면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축소됐습니다. 지난달 주담대는 4조 7천억 원 늘어 오름폭이 한 달 전보다 2천억 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세자금 수요 증가에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이금융권까지 넓혀서 보면 가계대출 규모가 줄었다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집계한 통계입니다. 이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11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3월 6조 5천억 원 감소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줄어든 겁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이금융권 감소폭이 커진 영향입니다. 이렇게 이금융권 가계대출이 쪼그라든 건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탓이 큰데요. 침체가 이어지자 이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을 조인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주택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정확한 진단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일정 기간 낮은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과 도매 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뛰어 처음으로 10kg당 9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배 도매 가격도 15kg당 10만 3,600원으로 10만 원대를 나타냈습니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의 사과 10개당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30.5% 올랐고 배도 50.1% 상승했습니다.
네, 끝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밖에서 10,000원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 가격이 또 올랐기 때문인데요. 서울 기준 대표 외식 품목 8개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4.7%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대표 외식 8개 품목 가격은 모두 올랐는데요. 그중에 냉면 가격이 11,462원으로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재작년 12월부터 19,000원대 가격을 유지 중인 삼겹살은 이제 1인분에 2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고요. 비빔밥이나 삼계탕도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두 다 올랐습니다. 꾸준하게 오른 외식 물가는 지난달 상승률이 3.8%로 전체 물가 상승률 3.1%보다 0.7%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3년 가까이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외식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아서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더라도 서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외식 물가뿐만 아니라 생필품 가격도 올랐는데요. 지난달 화장지 가격은 전달보다 5%가 올랐고 서민 대표 음식인 라면도 1.2%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달걀과 설탕 역시 전달보다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농산물 할인 행사 지원과 수입 과일의 할당 관세 적용 품목 확대 등 물가 잡기에 나섰죠. 하지만 외식 음식과 생필품 가격 상승까지 감당하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엄혹한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무서운 기세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의무는 소홀히 하는 데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종합 쇼핑몰 앱 2위로 치고 올라온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정부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보호 의무가 명시된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합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하고 자율협약도 추진합니다. 우려가 큰 위해식 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합니다. 해외 플랫폼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입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다른 쇼핑몰보다 저가 판매를 강요한다든지 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우리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지난해 6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7%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중국 플랫폼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마존, 싱가포르의 큐텐 등 다른 해외 플랫폼도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틀 뒤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온라인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으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전국 비대위는 모레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은 다음 회의에서 제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외부 기관에서 특히 해외 기관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때 제대로 이게 평가를 받아볼 의향의 의욕도 있고 정부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제안합니다. 최근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를 해결하자며 내놓은 제안입니다. WHO를 비롯한 해외 기관에서 1년 정도 정책 적절성을 따져본 뒤에 증원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이었는데요. 만약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집단 사직하겠다고
예고했고 다른 대학 의대 교수들도 동참할 뜻을 내비치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기치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파업에 이어 무려 95%가 넘는 병의원이 외래 진료를 중단하는 폐업 투쟁을 벌였는데요. 당시 의대 교수들도 이에 동조하며 집단 사직과 함께 병원 등 현장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약분업 정책 시행을 예고하자 당일 일제히 현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전국에서 의대 교수들 4천여 명이 한 대학 운동장에 모여 결의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결의문 잠시 살펴보면요.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밀어붙여 의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요구안에 대한 답을 정부가 내지 않을 경우 외래 진료 전면적 철수, 그리고 모든 진료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교수들은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걸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대화를 약속했고 2달 뒤 정부와 의료계, 의학계 의견을 절충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당시 의사단체는 의대 입학정원 갑주간도 요구했는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3,300명 규모였던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00명 수준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벌인 뒤 이후 의대 교수단체가 뒤이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수순. 과거 의약분업 사태와 현재가 비슷한 양상인데요. 다만 이번에는 정부 또한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원칙론을 강하게 내세우는 상황이라 의료 공백 사태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거란 불안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집단행동 동참 조짐을 보이는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한덕수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그토록 여러 경로를 통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합니다.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정부와 의료단체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와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한 중증 환자 단체는 어제 YTN에 의료 시스템 정상화가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통 암 환자들은 3주를 주기로 해서 한 사이클로 보통 항암 치료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3주, 4주 연기 3주를 넘어서 4주 이상 연기되는 건 지금 다반사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나한테 적절한 치료가 되고 있는 건지 혹시 재발이나 전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차후에 지금 쓰고 있던 약도 지금 바꿔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떤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노력하는 걸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환자들은 지금 내일에도 목숨을 잃는 거는 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과 모레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태구 비대위원장을 각각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어제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 등은 전공의 후배들의 사직은 자발적이지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소환 조사 일정은 조율 대상이 아니라며 출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측이 체포영장 신청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회장은 결국 어제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던 과정에서 출석 일자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임 회장 측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시비 걸지 말라는 식의 부당한 언행을 했고 일정 조율을 경찰이 받아주지 않는 건 체포영장 신청을 위한 명분 만들기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은 세기의 이혼이라 불릴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어제 두 사람이 6년 만에 만났다고 하는데 재판 전후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서울고법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첫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애초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예상을 깨고 두 사람 모두 서초동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혼 조정기일 이후 6년 만에 법정에서 얼굴을 맞댄 겁니다. 다만 이동할 때는 서로 다른 통로를 사용해 접촉을 최소화했고 재판 뒤에도 취진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으며 공방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 상향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상향됐나요?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이 모두 말을 아끼긴 했는데 소송에서는 치열하게 다퉜을 것 같은데요. 재판 쟁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2년 전 1심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산 분할을 위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1억 원도 주라고 판결했는데요. 다만 쟁점이 됐던 SK 주식의 경우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거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은 1994년 당시 2억 원 정도였던 주식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자신의 내조가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내조와 가서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나눌 수 없다고 본 원신 법리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현재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만 2조 30억여 원으로 추산되는데 노 관장 측은 이를 최 회장 보유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재산 분할 액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항소심 재판 진행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고요? 네, 법원이 처음 예정했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은 지난 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변론을 앞두고 최 회장 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한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노 관장 측은 재판부와 인척 관계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한 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최 회장 측은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고 법원이 변호사 추가 선임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항소심을 맡은 강상욱 판사가 갑자기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여파로 재판은 2달 정도 연기된 끝에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남은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나와도 양측 모두 수긍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받을 전망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외에도 관련 재판들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노 관장은 최 회장 내연녀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이 재판은 오는 5월에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인데 법원이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되면서 현재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송사가 뒤엉키며 깊어진 두 사람 사이 갈등의 골은 법정 공방이 끝난다고 해도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아버지 뻘 되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버젓이 근무를 계속해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파주에서 5년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 2년 전 여름 직장 상사인 김모 부장과 함께 시험 운전을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 부장이 공터에 버스를 세운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겁니다. 버스 안에서요. 덮치기 시작을 했어요. 막 가슴을 만지고 막 입을 맞추면서 A씨는 상급자에다 차량 정비를 총괄하는 가해자에게 괜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소문이 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눈 밖에 나가면은 더 안 고쳐주죠, 차를. 반년을 소갈이하다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고 A씨는 하소연합니다. 회사에서 가해자의 정직 3개월을 내리긴 했지만 가해자가 주변을 의식해 출근한 것처럼 직장에 나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없는 영업장으로 노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 반 가까이 지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나온 뒤에야 A씨는 가해자와 멀리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회사는 추가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임할 수 있다는 회사 내규가 있는데도 왜 조치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측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이미 징계를 내린 터라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분리 조치에 대해선 A씨가 원하는 노선에 이미 기사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가 조치를 미루는 사이 가해자는 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토할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YTN 윤웅성입니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지역 경찰 간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정은 지난 2019년 제주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동료들이 여럿 모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는 한국인 백모 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탈북민 구출 활동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과 외교 채널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녹록지 않은 한러 관계의 새로운 악재로 부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러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게 처음인데요. 체포 경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소식이 처음 알려진 건 그제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을 통해서입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 사법당국자를 인용해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인 백모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 네프르토포 구치소로 이송됐다며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 씨와 관련된 형사사건 자료는 1급 기밀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사법기관 소식통을 인용해서 독실한 신자인 백 씨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국가기밀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백 씨가 어떤 정보를 받았고 어느 정보기관을 위해 이런 일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줘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는 현지에서 10여 년간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중국과 연해주를 오가며 북한 노동자 지원이나 탈북민 구출 등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백 씨의 체포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다가 지난달 문서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백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백 씨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국내의 한 사단법인의 블라디보스토크 지회 소속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단체는 YTN과의 통화에서
국내에 비영리 단체 본부격인 사단법인이 있고 얼마 전에 법적으로 독립한 재단이 종교 활동을 지원하는 별도 사단법인인데 백 씨가 이 재단 소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본부에서는 재단 측에 소속돼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물품 전달 등의 지원 요청을 해올 경우 그걸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물품을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 씨의 가족과도 접촉한 바가 없고 연락해온 가족 관계자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외교부는 러시아 측과 계속해서 외교 채널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을 삼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한 한러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백 씨가 체포되고 2달이 지나서야 러시아 관영 매체를 통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연히 불거진 악재가 아닐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과도한 해석은 경계해야겠지만요. 한국이 서방 주도의 테러 제재에 동참하고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백 씨 사건을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노동자를 지원해왔던 한국인 선교사가 간첩 혐의로 붙잡힌 건을 두고 일각에선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해오던 북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해외 구호단체를 문제 삼아온 데에 대해 러시아가 호응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YTN에 출연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북러 간의 무기 거래와 관련된 정보들이 우연찮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섞여 있을 개연성, 의도치 않게 그런 가능성은 만일 북한과 연루가 됐다면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의 1급 기밀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감출 게. 어느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고 악화된 상황이 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에게 호의를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럼 이걸 북한에게 시그널을 줄 수 있죠. 우리가 당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런 상황으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어쨌든 북한이 상당히 우리 쪽 그 민간 인도주의죠. 여기 나와 있는 노동자들 지원해주고 또 이제 탈북민들 구호하고 이런 걸 굉장히 그 불편해했거든요. 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인접한 도시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 55분쯤 허베이성 산허시 옌자오진의 상가 건물 1층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발 당시 영상을 보면 굉음과 함께 화염이 상가 전체를 뒤덮었고 주변 건물과 차량도 폭격을 맞은 것처럼 부서지고 불이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민간 기업 주도로 개발된 소형 로켓이 발사 직후 폭발했습니다. 일본 우주 벤처기업 스페이스원은 오늘 오전 11시쯤 와카야마현 남부 구시모토초에 있는 민간 로켓 발사장에서 카이로스 1호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발사 수초 후 공중에서 폭발했고 파편이 떨어진 곳에는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스페이스원은 폭발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AI 정책 조언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글래드스톤 AI가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가 이런 경고를 하고 있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급히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란 하늘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벌써 서울 기온은 영상 11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외출하신다면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으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봄에 어울리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한데요. 낮 동안 바깥에서 봄 기운 만끽하기 좋겠지만 강풍의 주의가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오후부터 중부와 경북 내륙,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는데요. 특히 동해안에서는 대기도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서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12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대기질은 더욱 악화해서 내일은 호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으니까요.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먼지만 아니라면 금요일인 모레까지 전국 하늘이 맑겠습니다. 기온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16도까지 올라서 마치 4월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이 포근한 날씨에 밤사이에는 어김없이 불청객, 초미세먼지가 찾아오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대기까지 정체하면서 남은 한 주 동안 공기는 계속해서 답답할 걸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